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는 미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작년에 후배와 함께 제 회사를 차렸어요. 주변에서는 있던 광고 회사들도 줄줄이 망하는 판에 어쩌자고 겁도 없이 회사를 차리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망하더라도 일찍 망하고 일찍 재기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유지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고정으로 일을 주는 업체가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인 통해 소개받았다며 브로셔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의뢰한 곳이 치과더라고요. 병원 브로셔 일을 몇 번 하긴 했었지만 치과는 처음인데요.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라는 곳이 저에게 참 특별한 장소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가 튼튼한 편이라 치과에 갈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받으러 가는 정도였는데 몇 년 전 사랑니가 하나 났습니다. 그다지 불편하진 않아서 나중에 빼야지 미루고 있던 차에 조금만 스트레스 받거나 잠이 모자라다 싶으면 사랑니 부분이 엄청 아파오더라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빼버리자 마음먹고 당시 다니던 회사 앞에 막 오픈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사랑니 빼는 게 엄청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잔뜩 겁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아프지 않더라고요. 젊은 남자 의사였는데 뽑을 때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마취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사랑니 빼면 보통 한쪽 볼이 통통 붓는다는데 별로 그러지도 않았고요. 며칠 후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치과를 찾았는데요. 어떠셨어요? 많이 불편하셨어요?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운이 좋으셨어요. 사랑니가 비교적 바르게 나서 뽑기도 수월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주변에 누가 사랑니 뽑는다고 하면 소개해줘야겠다 생각했지만 사랑니 뽑은 부분이 완전히 아물면서 치과도 명암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회사 일이 너무 고돼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찌나 바빴는지 잡혀있던 소개팅 약속을 2번이나 미룰 정도였죠. 2달간 큰 프로젝트에 매달려 살다가 홀가분하게 마무리 짓던 날 회사 후배가 술을 마시자 꼬시더군요. 언니, 요 앞에 재즈바 생겼다는데 이따 같이 안 갈래요? 그동안 죽어라 일만 했는데 모처럼 음악 들으면서 와인 한잔 해요. 재즈 라이브도 한대요. 거의 매일 야근을 했던지라 몰골이 많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축하는 기분으로 후배를 따라 재즈바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후배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후배가 와인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데 마침 그 재즈바에서 같은 동호회 멤버를 만나게 됐고 그 자리는 대학 동창들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처음 보는 남자들과 합석을 하게 됐죠. 이럴 줄 알았으면 거울 좀 보고 올 걸 후회가 막심했는데 그 와중에 후배 기집애는 분위기에 취해서 와인을 맥주 마시듯 하더니 그동안 일이 너무 힘들었다. 매일 야근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며 남자들 앞에서 교태 섞인 푸념을 늘어놓더군요. 쟤 왜 저래? 저러다 실수하는 거 아니야? 혼자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젠 아무리 피곤해도 치통은 없으시죠? 뜬금없이 뭔 소리를 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 바로 그 사람이 제 사랑니를 뽑아준 의사였더라고요. 어머나, 전 전혀 몰랐는데
몰라 봬서 죄송해요. 죄송은요, 무슨. 환자분들은 당연히 제 얼굴 모르시겠죠. 치과 의사들 항상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사랑니 치료 때문에 두어 번 치과에 갔지만 의사의 얼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아니, 의사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입 벌리고 누워있고 그 사람은 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후배가 술에 취해 해롱거려서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치과 의사와 말을 트게 되면서 후배는 뒷전에 두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환자가 많지 않아서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모처럼 동창들과 와인 한잔 하러 왔다더군요. 재즈가 흐르고 맛있는 와인이 있고 나를 기억해주는 어떤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배 기집애가 너무 취해서 거의 떡실신 상태가 되는 바람에 저희끼리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평소엔 일도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꼴 보기가 싫던지 치과 의사랑 막 명함 주고받고 제대로 된 얘기 좀 나눠볼까 하는 찰나에 산통이 깨진 거죠.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면 치과로 가야 하는데 멀쩡한 강냉이를 내 손으로 직접 날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아쉽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저만 아쉬웠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사람에게 문자가 왔거든요. 원래 의사는 환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안 되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사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싫어할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마 괜찮을 것 같네요. 원래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더 짜릿하잖아요. 이어서 선배 언니에게도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나 언니가 주선해준 그 소개팅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방금 전 남친 생김. 미안. 그 전부터 선배 언니 한 명이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바빠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 곧 나를 잡기로 한 상태였거든요. 치과 의사의 문자 하나 때문에 소개팅을 고사한다는 게 미련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 이건 운명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렬함은 적중했죠. 사랑니를 뽑아준 사람과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랑니 뽑아준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게 법칙이라면 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랑에 빠졌을 거예요. 아이고, 잘도 갖다 붙인다. 나 오늘도 사랑니 5개나 뽑았는데 그중 3명은 남자였어. 그 사람은 참 다정했어요. 그러면서 유머 감각도 뛰어났죠. 누가 봐도 어려움 없이 늘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썩 잘생긴 인물은 아니었지만 옷차림은 늘 단정했고 재즈와 와인을 즐길 줄 알며 클래식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또 미술사에 대해서도 미대 나온 저 못지않게 많이 알더라고요. 집안 사정이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 묻지 않았지만 특별한 결핍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역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군요. 어느 날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그 사람 병원으로 갔는데요. 주차장으로 오라길래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차에 타고 있더군요. 어떡하지? 오늘은 엄마랑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어.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차에 탄 채 창문을 열고 말씀하시길 얘야? 네가 요즘 만난다는 애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꾸벅 인사를 드리자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우리 아들
오늘은 나랑 갈 데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와요.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다 하고 돌아갈 수밖에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디자이너라더니 평범하네 뭐. 아들 뭐해? 얼른 출발해. 그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겠다는 눈빛을 보내고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때 알았죠.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 사람과 결혼까지는 힘들겠어.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정작 결혼을 서두른 건 어머니셨어요. 내가 대충 얘기 들었는데 병원에 이빨 빼러 왔다가 만난 거라며?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병원에서 친해진 건 아니고요. 우연히 다른 데서. 뭐 그렇겠지. 산부인과라면 다리라도 벌려서 꼬셨겠지만 치과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꼬시긴 어렵지. 주차장에서 인사드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직접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길래 병원 근처에서 차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독한지 또 말끝마다 제가 자기 아들 꼬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꼬셨다고요? 걔가 설마 그렇게 말하겠어? 지 말로는 자기가 먼저 연락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봐. 아가씨가 일부러 흘렸지? 흘리다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됐고, 얘기 들어보니까 양친 부모 다 계시고 챙겨야 될 동생이 줄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가로 돈 셀 걱정 없고 솔직히 나는 의사 며느리 보고 싶었거든. 원래 우리 아들 정도면 있는 집에서 병원 차려주겠다면서 모셔가야 정상인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속물은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부럽지 않게 장가 보내고 싶지만 지가 이 여자다 싶다는데 굳이 말리고 싶지도 않네. 지금까지 나는 우리 아들이 갖고 싶다는 건 뭐든 다 해줬거든. 그러니까 서둘러 날 잡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어머니 말을 듣고 결혼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말만 맞고 본인 생각만 오르며 뭐든 본인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였죠. 이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결혼에 대해 자신 없다고 말했어요. 충분히 이해해.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 가족이라고는 엄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독하게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해 주길 바래. 근데 우리 엄마 말만 독하지 겪어보면 쿨한 구석이 더 많은 사람이야.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별의별 상상이 다 되겠지만 어차피 엄마는 가게 일 바빠서 시집살이 시킬 여유도 없는 분이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어머니는 순댓국집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어쩌다 사생아를 낳게 됐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무슨 일이든 다 해야 했겠죠. 여자 혼자 젊은 나이에 시장 통해서 순댓국 장사를 시작했으니 그 인생이 어땠을지 대충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홀로 아들을 공부시켜 치대에 보내고 의사까지 만들어놨으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다시 말해 남편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계룡남이었던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뜯어 말리는 결혼이 계룡남과의 결혼이라는 건 알았지만 생각해보니 결혼 후 어머니를 모시고 살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당시 어머니의 순댓국집은 꽤 규모가 커서 경제적 여유도 있었고 가게 일에 신경 써야 할 시간이 많아 피말리는 시집살이 걱정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365일 영업하는 집이었기에 제가 직접 가게로 가지 않는 이상 어머니가 불쑥 나타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어머니는 걸핏하면 저를 가게로 호출하셨어요. 와서 순대를 썰라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안 오면 얼굴 보기 힘든데 어쩌겠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얼굴 비출 줄 알았는데 어쩜 보름이 다 되도록 한 번을 안 오냐? 일부러 안 온 건 아니고요.
요즘 한참 회사 일이 바빠서요. 지난주엔 거의 매일 야근했거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매일 야근을 해. 이제 결혼도 했겠다. 애도 가져야 되니까 이참에 회사 관둬라. 남편 능력 좋은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해.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어요. 임신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나는 도통히 이해가 안 된다. 자아실현이니 어쩌니 하면서 결혼하고도 기를 쓰고 일하는 여자들 많은데 그게 무슨 자아실현이니? 쓸데없는 고집이지. 돈이 아쉬워서 일하는 거면 몰라도 괜히 일한답시고 남편 우습게 보고 임신 미루고 그러는 여자들 보면 그야말로 건방지기 짝이 없어. 그렇게 일이 좋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하여간 나는 네가 빨리 일 관두고 애나 낳으면 싶다. 그 후로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가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어요. 임신 독촉이었죠. 가게 온 김에 가끔 순댓국이라도 먹게 되면 넌 비위도 좋다. 순댓국 안 먹는 여자들도 많던데 꿀떡꿀떡 잘도 먹네. 주는 대로 잘 먹는 거 보니까 아직 애는 안 들어섰나 보다. 또 어느 날은 느닷없이 제 뒤에서 손을 뻗어 가슴을 움켜쥐시길래 허들짝 놀라 왜 그러시냐 했더니 혹시 애 들어섰나 확인하는 거야. 가슴 만져보면 딱 알거든. 근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내 가슴보다도 작니? 에휴, 우리 아들 별로 재미없겠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는 저를 따라와서는 임태기를 불쑥 들이대기도 하셨는데요. 해봐. 지금 나 보는 앞에서 해보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매일 테스트해서 사진 찍어 보내라.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손주 기다리는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했지만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상 초월이었죠. 그런데 본인은 늘 쿨한 시어머니라 말씀하셨어요. 옛날 시어머니들은 잠자리 하는 날짜, 시간까지 다 정해주고 그랬어. 그뿐인 줄 아니? 먹는 거 하나하나, 속옷은 뭐 있는지, 하다못해 잠자리 체위까지 정해주고 틈나는 대로 절에 가서 공양 드리고 부적 써서 붙이고 그랬다는데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어머니의 임신 재촉 스트레스가 점점 극으로 향해 갔습니다. 전 어머니가 그럴수록 남편을 점점 더 멀리 했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멀리 했다더니 어떻게 임신이 된 거냐 궁금하실 텐데 클라이언트 중 한 곳이 5성급 호텔이었고 어쩌다 숙박권을 선물 받게 되어 남편 생일을 맞아 하룻밤 숙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 모처럼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후 얼마 뒤 어머니의 닭달로 임신 테스트를 했더니 선명하게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바쁘다고 할 일 안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짬내서 할 건 했나 보다. 우리 아들 고생했겠네. 하여간 너는 일단 일부터 그만둬. 일이 그렇게 좋으면 애부터 낳고 다시 하든가. 시어머니가 이렇게나 손주에 집착하는 이유를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계신데 3남매를 두셨으나 다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탓에 그분은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셔야 했대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어머니가 순댓국집에 나와서 일을 하시게 했는데 어느 날 두 분 사이에 감정 섞인 말다툼이 벌어졌다네요. 너는 자식이 셋이나 있으면 뭐하냐? 제대로 사람 구실하는 게 없는데. 네 인생도 참 딱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자식들 밑으로 돈 쓸 거야? 그래,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사 만들어서 참 좋겠다. 서방도 없이 혼자 고생 많았겠네. 서방이 뭐가 중요하니? 저 자식 먹여 살릴 능력 없는 서방은 아예 없는 게 나아. 딱 네 서방처럼. 그래, 너 서방 없어 좋겠다. 근데 너, 네 서방 얼굴은 기억하니? 죽었대, 살았대? 그래도 애 아버지인데 죽었으면 재산은 지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애들은 지아버지 재산 날만큼은 꼬박꼬박 챙기거든.
손주들까지 다 와서 큰절하고 그래. 그 양반이 그렇게 일찍 갔지만 그래도 자식들 남겨줬잖아. 그게 재산이지 뭐. 돈만 많으면 뭐하냐? 식구라고 애미랑 아들이랑 딸랑 둘뿐인데.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을 서두르셨고 손주에 집착하셨다고 합니다. 적어도 셋은 낳아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그 불똥이 저한테까지 튀게 된 거죠. 너 아직도 회사 나가니? 제발 그만두고 태교에 집중하라니까. 당장 그만둬. 돈 들어갈 거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집에 들어앉아. 아니요. 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전 일이 좋았으니까요. 되도록 출산 바로 직전까지 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의지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임신 8주차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내가 일 그만두랬지?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뱃속에 애를 품고 일을 해? 혼자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다가 애 놓치고 나니까 기분 좋냐? 하여간 요즘 것들 다 지멋대로야. 네가 뭔데 내 귀한 손주를 보내? 응? 네가 뭔데? 어머니의 위로는 꿈도 안 꿨고 분명 독설만 쏟아질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타격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작 서러웠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엄마 말은 무시한다 해도 의사 말은 들었어야지. 의사 입장에서 잘난 척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 줄 알아? 옛날 여자들 만삭에도 밭일하고 애 낳자마자 농사 지으러 나갔다던데 당신도 그러고 싶은 거야? 내 남편이 맞나 애를 떠나보낸 아빠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아내가 원망스러울 순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 아이가 잘못된 상황에 그에 대한 슬픔이나 아쉬움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완전 남의 일처럼 말하더군요.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화가 났던 거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임신을 강요했다는 것이었어요. 너는 꼬박꼬박 생리도 잘한다. 생리대 회사에서 상 줘야겠어. 결혼한 여자가 애 갖는 건 뒷전이고 어떻게 된 게 일밖에 모르니? 회사 일도 애 갖는 일도 똑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왜 똑같이 노력을 하냐고. 새끼 낳는 일에 집중해야지. 니네 사장이 그러라고 하든 네 새끼보다 사장이 중요해? 노력해도 안 생기는 걸 어떡해요. 저도 속상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지. 니네 당장 병원에 가봐. 시험관인지 뭔지 그런 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임신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자체가 임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무리 시험관 아이가 흔해졌다지만 저만큼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남편과 함께 난임센터를 찾았는데요. 거기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분 모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남편분이 정자수가 좀 적고 활동성도 떨어지는 편이네요. 제가요? 그럴 리 없는데요. 저희 전에 임신된 적 있거든요. 네, 불임이란 소리가 아니고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것뿐이지 큰 문제는 아니니까 되도록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노력해보죠. 남편 입장에선 당연히 쇼킹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위로해 주려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더군요. 웃기고 있네. 무슨 개소리야? 활동이 적다니. 병원 오는 사람들한테 다 졌단 소리 하겠지. 그래야 돈 벌 테니까. 재수없어. 의사 입장에서 잘난 척하는 환자들이 제일 한심하다 해놓고 자기가 딱 그 꼴이더군요. 어쨌거나 저는 아이 갖기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차하면 진짜 일을 좀 쉬어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병원 예약을 해놓고 가질 않는 거예요. 당신도 치과에 예약 환자 안 오면 화나잖아.
기껏 어렵게 예약한 병원을 이렇게 막 펑크 내도 되는 거야? 치과랑 산부인과랑 같냐? 아이, 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 거기 다녀오면 너무 지옥적이야. 어머니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 몰라. 아이, 당신이 알아서 대충 둘러대. 하지만 둘러대봤자 제 편을 들어주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둘러대지도 않았어요. 그 선생님이 그 분야 권위자라서 진짜 힘들게 예약한 건데 그 사람이 안 가겠대요. 안 가겠다고. 그냥 알았습니다. 했냐? 어떻게든 꼬셔서 데리고 갔어야지. 다 큰 성인을 어떻게 꼬셔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셔요? 옷 사준다고 꼬셔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마누라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여간 너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 정도의 독설은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그 어떤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더 솔직히 말하면 상종할 사람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더 이상 어머니의 호출에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게에 들려라. 회사에 많아서 못 가요. 니네 병원은 갔어? 또 안 갔지? 애아빠 될 사람이 안 가는데 저 혼자 가서 뭐해요? 그래. 그동안 죽어라 노력했는데도 애가 안 생긴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제 포기하고 홀가분해지자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 역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람도 지칠 대로 지쳤는지 점점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나 1시쯤 잤는데 그때까지도 안 들어왔던데? 내가 당신한테 귀가 시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나?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출근하면 피곤할까봐 그러지. 잠 못 자는 거보다 당신이 이런 간섭이 더 피곤해. 아이,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어머니가 나 붙잡고 뭐라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 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집에 일찍 귀가한 남편이 서재에 처박혀 컴퓨터 앞에 앉아 실실 쪼개며 뭔가를 하고 있더군요. 저도 제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관심 끄고 있었는데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서재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카톡 온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보챈 거예요? 요즘 틈만 나면 너무 보채셔. 카톡을 보낸 사람은 박선영이라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박선영이 대체 누구길래 이런 메시지를 보내나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들어오더군요. 뭐 하는 거야? 아, 왜 남의 컴퓨터를 봐? 일부러 본 거 아니야. 갑자기 메시지가 뜨길래 눈이 간 것뿐이야. 알았으니까, 아이, 나가. 그런데 박선영이가 누구길래 이런 메시지를 보내? 누구긴 누구야? 우리 병원 박간호사지. 간호사한테 뭘 그렇게 보챘길래 이 밤중에 저런 메시지를 보내? 병원 앞 떡볶이 사다 달라고 했던 거야. 내가 그 떡볶이 좋아해서. 됐냐? 아, 떡볶이? 친절한 설명 고마워. 그렇게 서재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뒷골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리고 그 뜨거움의 의미를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남편 치과에 불쑥 찾아가는 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사모님 오셨다고 호들갑 떠는 것도 싫었고 앙빵 마님이라고 된 양 괜히 거들먹거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불쑥 찾아갔어요. 일부러 떡볶이까지 사들고요. 간호사 한 명은 저와 얼굴을 튼 사이인 장 간호사였고 남편이 얘기한 박 간호사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 너무 오랜만에 봬요.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지금 잇몸 치료 중이신데. 그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지나던 길에 떡볶이 좀 드시라고 사왔어요.
치료실에는 박 간호사가 같이 들어갔나 보죠? 박 간호사요? 아니요, 윤 간호사예요. 그래요? 저는 박선영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아, 걔는 작년에 관뒀어요. 일도 몇 달 안 했는걸요? 근데 사모님이 박 간호사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알긴. 남편이 말해줬으니까 알지. 어젯밤 느껴졌던 뒷골 뜨거움의 정체가 점점 과시화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치료실에 들어갔던 간호사가 나오길래 남편을 만나러 치료실에 들어갔는데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럴만도 하죠. 생전 안 오던 사람이 불쑥 왔으니까요. 무슨 일 있어? 아이, 당신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외근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근데 박 간호사는 없네. 장 간호사 말이 작년에 관뒀다며. 우리 남편 떡볶이 사다 주는 사람이 누군지 보려고 왔는데 아쉽네. 어젯밤 느닷없이 카톡으로 안부 묻길래 몇 마디 나눈 것뿐이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마. 당신 뭐 의처증이라도 걸린 거야? 내 주제에 무슨 의처증이야. 의처증은 뭐 아무나 걸리나? 떡볶이는 내가 대신 사왔어. 박 간호사가 사다 준 건 아니지만 맛있게 먹어. 나 갈게. 모든 게 허술하고 모든 게 어설펐습니다.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떡볶이 타령이라니. 사실 지난밤 박선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서둘러 SNS를 뒤졌어요. 이름이 조금 특이한 편이라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고급 호텔에서 호캉스한 사진, 전시회 다녀온 사진, 맛집 사진 등등 평범한 20대 여자의 자랑질 가득한 SNS였는데 누가 봐도 죄다 남자가 찍어준 사진 같더라고요. 20대 여자애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꼼꼼히 사진까지 찍어주고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다정한 사람이었나 싶더군요. 그리고 낮에 남편 치과에 기습 방문한 것처럼 저녁엔 퇴근하면서 어머니 순댓국집에 들렀습니다. 네가 웬 행차냐? 뱃속에 애라도 품고 온 거냐? 애는 뭐 저 혼자 만드나요? 저랑 그 사람 따로 잔 지 한참 됐어요. 잠결에 몸 닿는 게 참 싫더라고요. 너 뭐 작정하고 왔니?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모자란 판에 잠을 따로 잔다고?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네가 그러고도 와이프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네가 뭔데 내 아들 독수공방 시켜? 독수공방이요? 저는 독수공방이어도 그 사람은 아닐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들 여자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새파랗게 어린. 네가 결국 이런 사다를 만드는구나. 그렇다고 쓸데없이 화낼 거 없어. 원래 남자들은 한 번씩 눈 돌리고 그러는 거야. 잘난 남편 데리고 사는 값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걔가 오죽하면 딴 여자한테 눈 돌렸겠니? 그게 과연 제 탓일까요? 제 생각엔 유전 같은데요. 어머니도 임자 있는 남자랑 사고쳐서 그 사람 낳은 거라던데요. 아니에요? 그동안 저를 쳐다보던 어머니의 눈빛이 처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랄까, 도끼가 싹 빠지면서 흐리멍텅 무기력해진 눈빛이랄까. 하지만 보통의 시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곧바로 다시 도끼를 장전하더군요. 바람난 건 서방인데 애꿎은 시애미 잡으러 온 거냐? 그래, 어디 한번 잡아봐라. 어디 잡을래? 멱살 잡을래? 머리 끄댕이 잡을래? 잡긴 뭘 잡아요. 쓸데없는데 힘쓸 필요 있나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네 서방이랑 바람난 년 찾아가 뺨이라도 때려주길 바라냐? 그거야 미련이 남았을 때나 하는 짓이죠. 이제 그 사람한테 오만정 다 떨어져서 아무 미련도 없어요. 애도 못 낳고 일밖에 모르는 며느리 소리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저 이쯤에서 그 사람이랑 정리할 거니까 어머니도 앞으로는 저한테 예의 갖춰 말해주세요. 입에서 나온다고 아무 말이나 대충 내뱉지 마시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아직까지 법은 제 편이라고요.
부들부들 대는 시어머니 얼굴을 한 10초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동안은 눈 마주치는 것도 싫어 시선을 피했었는데 이젠 피할 이유도 없고 기죽을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그렁대는 걸 확인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버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과 소송 준비를 해야 했기에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의 모욕은 오히려 제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점심 먹고 졸음 쫓으며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전화를 받자마자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간호사라고 합니다. 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당돌하더군요. 하긴 괜히 징징대는 것보다 오히려 당돌한 게 낫더라고요. 회사 앞 커피숍인데 잠깐 보자길래 그러자 하고 만났습니다. 나한테 사과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변명을 하려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보자마자 곧바로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눈앞에 만삭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을 남산만한 배 위에 두르고 쓰담쓰담하며 고개만 까딱 인사하더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임신을 했어요. 네, 누가 봐도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요? 곧 아기 태어날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나자마자 싸대기를 날릴 생각도 없었지만 이미 그녀는 둥근 배 하나로 저를 기선제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요? 그거야 뻔하잖아요. 아이 키우려면 그쪽에서 빨리 이혼해 주셔야죠.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 아니면 얘만 이렇게 아나무인인 건가? 역시 여자는 뱃속에 누군가의 핏줄을 품고 있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만나러 온 거 그 사람도 알아요? 혹시 그 사람이 시킨 일이에요? 아니요. 제가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일찍 정리될 줄 알았는데 오빠가 생각보다 길게 질질 끌길래 참다 온 거거든요. 빨리 애기 방도 꾸며야 되고 낳자마자 호적에도 올려야 하는데 오빠는 차마 말 못하겠나 봐요. 그 사람도 양심이란 건 있으니까. 아무리 양심이 중요해도 애기가 태어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애 없으니까 이혼하기도 간단하지 않을까요? 서류 정리 언제쯤 될까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받아치며 내뱉는 말 속에 모성보다는 도끼가 느껴졌거든요. 글쎄요. 서류 정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랑 구청에서 하는 거라 언제쯤 된다 딱 잘라 말해줄 수가 없네요. 되도록 좀 서둘러 주세요. 내가 왜 서둘러야 되죠? 곧 아이가 태어나니까요. 그 아이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알아요. 당연히 열받으시겠죠. 아이 낳고 싶어서 병원에도 다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도 안 생기는 애가 다른 데서 생겼으니 얼마나 열받을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혼 안 해줄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줄 거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혼해달라는 얘기 말고 다른 할 얘기는 없나 봐요. 이혼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래요. 나한테 미안하진 않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설마 임산부한테 따귀 때리거나 물을 쏟거나 하진 않겠죠? 여기 보는 눈 되게 많은데. 어쩜 저쪽 사람들은 내연녀마저 이렇게 뻔뻔할까? 그다지 화도 안 나더라고요. 일이 바빠서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하겠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회사로 찾아왔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 밥 먹은 거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걔가 어제 너 만나러 왔다는 얘기 들었다. 뱃속의 아기, 아들이란다. 축하는 못 해드리지만 좋으시겠네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것저것 따지고 법원 드나들 거 뭐 있니? 정작 당사자인 남편은 아무 말도 없는데 그의 두 여자가 나서서 일을 해결하기로 작정한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신 건데요? 본론을 말씀하세요. 서류 정리, 서두르자. 서류는 이미 진즉에 작성해놨어요. 이혼 서류하고 상간녀 소송 서류까지요. 근데 사실 돈이 막 아쉬운 것도 아니고 출산을 앞둔 것도 아니라서 제 입장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일도 바쁘고 해서 법원 제출 미루고 있던 거예요. 그럼 서둘러서 내자. 상간녀 소송은 포기하고 이혼 서류만 주면 나라도 내일 당장 갖다 낼게. 소송을 포기하든 진행하든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평소 같았으면 온갖 독한 소리를 쏟아냈을 양반이 애써 감정을 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쉬운 사람은 당신이니까. 얘기 들어보니 상간녀 소송 해봤자 위자료 몇 천밖에 못 받는다더라. 지금 니들 사는 집 원래 우리의 명의였지만 네가 원한다면 보증금 반 빼줄게. 거기에 네 신랑 그리고 애 엄마 위자료까지 해서 1억 주마. 1억이라. 제 인생이 뒤바뀔 만큼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가게 종업원들 월급 안 올려주려고 기를 쓰며 악착 떨던 사람이 1억이란 돈을 선뜻 내놓겠다는 걸 보니 어지간히 급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입금부터 하시죠.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움직이겠습니다. 1억. 그날 오후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쪽한테 바빠서 이혼 접수 못하고 있다 말했는데 사실 제가 진짜 바쁘긴 했어요.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많았거든요. 일단은 박 간호사의 SNS 사진을 일일이 캡처해야 했는데 사진상의 장소와 날짜, 남편의 동선을 맞춰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의 동선과 맞지 않는 게 많았거든요. 저쪽에서는 태어날 아이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지 서류 정리도 서둘렀고 재산 분할도 넉넉히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마음껏 즐겨봐라. 곧 아들도 태어나고 마냥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세상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 니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박간호사랑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 돈 주고 사람을 써서 뒤를 캐볼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친절한 박간호사가 모든 걸 SNS에 남겨놓았으니까요. 어찌나 꼼꼼하게 사진을 올리는지 사는 곳이 어딘지 쉽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집값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 1층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다 알게 된 사실. 다른 남자가 수시로 오피스텔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확신하게 됐어요. 내 남편의 바람 상대가 박 간호사이며 박 간호사의 바람 상대 역시 내 남편이라는 걸. 그 여자애가 남산만한 배를 안고 저를 만나러 왔을 때도 직감했습니다. 활동적이지 않은 남편의 정자가 저 애 몸속에서는 활동적일 수 있겠으나 어쩐지 그 사람의 아이 같지는 않았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서류 정리까지 끝난 날, 전 그 사람에게 선물 하나를 보냈습니다. 박 간호사 SNS 사진을 하나하나 출력해 친절하게 설명을 달았어요. 이날에는 누군가와 호텔을 갔는데 당신은 나랑 어머니 가게 간 날 아닌가? 이 맛집은 강릉인데 누구랑 간 걸까? 당신 강릉 간 적 없잖아. 후쿠오카도 당신이랑 가진 않을 거고 애는 누구랑 간 걸까? 누구랑 간 건지 궁금하면 연락해. 내가 그 남자 연락처는 몰라도 사진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남편 치과로 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알았어요. 궁금하면 연락하라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 1억. 네, 바로 그 돈으로 지금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치과와 직장이 가까워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
이혼 후 새 출발의 일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일 때문에 전에 다니던 직장 근처에 가게 됐는데요. 간 김에 예전에 자주 들렀던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해오더라고요. 남편 치과에서 일하던 장간호사였습니다. 저 역시 너무 반가워서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정 간호사는 그동안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다. 잘 못 지내신 거 아는데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 잘 지내요. 장간호사는 아직도 그 치과에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대로 있는데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전에 선생님이 치과 팔고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그럼 그렇지. 너도 그 자리에서 계속 일하긴 힘들었을 거야. 어디로 갔는지, 박 간호사랑은 애기 낳고 잘 살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장 간호사가 다 말해주더군요. 지난번에 치과 오셔서 저한테 박간호사 물으셨던 거 그냥 하신 말씀 아니죠? 알고 보니 걔 보통 애가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걔 임신했었잖아요.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선생님 애가 아니었대요. 선생님 어머니가 뭔가 미심쩍다면서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가 저 붙잡고 울면서 신세한탄하시고 박간호사 상대로 소송한다고 난리 치시고 치과에 환자들 잔뜩 대기 중인데 다 보는 앞에서 박간호사 따귀 때리고 아휴 하여간 그 난리 치르고 한동안 치과 문 닫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바로 치과 그만두셨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남편의 정자는 박 간호사한테도 활동적이지 못했던 거죠. 장담하건대 오피스탈에 드나들던 그 남자의 아이였을 거예요. 어쨌거나 귀한 아들 손주 얻었다고 좋아했을 텐데 자기 핏줄 아니라는 거 알고 길길이 뛰었을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도 용케 자기 핏줄 아닌 걸 아셨네요. 그때 저도 알게 됐어요. 인생이라는 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밝혀져야 할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진다는 걸요.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건호서도 궁금해서 연락 한번 해볼까 하다가 참았다 하더군요. 어딘가에서 혼자 청승 떨며 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든든한 엄마가 있으니 잘 살겠지 했는데요. 며칠 후 그 사람이 직접 자신의 근황을 얘기해 주더군요. 다 늦은 밤 남편에게 아니 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야, 잤던 거 아니지? 잘 지내? 전 남친이나 전 남편이나 어쩜 이렇게 시작 멘트는 똑같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잘 지낼 거야.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해봤어. 혹시 내 소식 들었어? 당신 소식 챙겨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나 이혼한 남편 소식 챙겨야 될 만큼 한가하지 않아. 당신이 사진 보내줬을 때까지만 해도 괜히 화나서 지어낸 거라고 생각했어. 헐시고 그 사진들을 보고도 그 여자애를 믿었단 말이야. 그때는 정신이 단단히 나갔었나 봅니다. 유치하다 생각했어. 다 끝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도 군다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이 나한테 준 기회였더라고. 기회?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실상을 알리는 것뿐이었는데 그걸 호의로 받아들였다니 순간 저도 모르게 픽하고 웃음이 나더군요. 어머니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하셔. 그렇게 돈 주고 보내는 게 아니었다면서. 어머니가 보낸 거 아니야. 내가 내 발로 벗어난 거야. 그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 엄마, 많이 아프셔. 대장암 말기래. 아프시니까 당신 생각이 더 많이 나나 봐.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굴고
온갖 독설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지만 안쓰러운 마음은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명색의 아들이 의사인데 어쩌다 암을 그렇게 늦게 발견하셨을까? 당신도 참 무심한 아들이다. 알아. 나 좋은 아들 아니라는 거 잘 알아. 저기, 나 가끔 연락해도 돼? 가끔 연락해도 되냐는 말은 매일매일 연락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 용서해달라, 다시 받아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뭐가 아쉬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어요? 있잖아. 나 당신 푸념 들어줄 여유 없어. 당신이랑 살 때보다 더 바쁘거든. 부디 어머니 잘 케어하고 끝까지 좋은 아들로 남길 바랄게. 그리고 부탁인데 앞으로는 이런 전화 안 하면 좋겠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통쾌해야 되는데 아싸 쌤통이다 기분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긴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숨의 의미가 나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토록 미워했고 증오했던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니 많이 짠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문자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면목 없다.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너무 독하게만 살았나 보다. 아들 걱정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것 같아. 너만 괜찮다면 그동안의 실수 다 잊고 우리 아들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안 되겠니? 끝까지 뻔뻔한 건지 아니면 죽음 앞둔 사람의 진심 어린 간절함인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전 괜찮지 않고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답장은 차마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모자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어디선가 또 치과를 열었겠죠. 사랑니 하나는 안 아프게 뽑아줬지만 그보다 훨씬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이젠 정말 깨끗하게 잊고 제 일에만 충실하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계룡남이 그 사람 같지 않겠지만 역시 말리는 결혼은 다 이유가 있더군요. 구질구질하고 답답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